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처럼 지내는 처제가 있어요. 그 둘과 한평생을 사랑하며 의지하고 지낼 줄 알았던 저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말았네요. 아내와 처제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같이 한 건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한창 배스 낚시에 미쳐 있을 때라 봄부터 가을까지 새벽만 되면 강으로 저수지로 다닐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루어 낚시는 여자들에게 생소하기도 하였고 낚시라는 장르 자체가 비인기 종목이라 동아리에 여자가 있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 몸매가 좋네, 얼굴이 이쁘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여자가 낚시를 좋아할 수 있지? 뭐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전 여자친구가 데이트 장소를 강이나 저수지로 데리고 다녔더니 넌 나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베스랑 살지. 왜 나랑 사귀냐. 이런 걸로 싸우다가 헤어졌었거든요. 이런 내 입장에서는 아내가 얼마나 신기하던지.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땡땡아, 넌 남자친구 안 만들어? 딱 보면 몰라? 진심 몰라서 묻는 건데. 그럼 내가 물어보자. 넌 왜 여자친구 안 만드는 건데? 그거야 여자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베스가 주인님 어서 오셔서 저를 괴롭혀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내가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겠어. 그건 배신이지. 이하 동문이다. 헛소리 그만하고 이번 주에는 어디 갈 건데? 아내는 남자에 관심이 없었던지 이번 주에 어디로 가는 건지만 궁금해했어요. 일단 장소를 정하기 위해 동호회 사람들에게 말해보니 매번 가는 곳보다는 안 가본 강계 쪽으로 가자고 했어요. 보통은 텐트나 먹을거리를 챙겨가지 않고 가지만 이번에는 멀리 가는 만큼 이것저것 챙겨가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멤버는 남자 3명, 여자 1명 이렇게 정해졌고 전날에 장도 봐놓고 미리 제 차에 옮겨놓기까지 했어요. 약속 당일 새벽 4시쯤 만나서 이동하기로 했는데 아내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였고 남자 2명이 문제였어요. 전화 걸어서 얼른 오라고 좀 해봐. 안 봤는데 어떡해. 걔들 뭐야, 술 먹고 자는 거 아니야? 아내는 친구들이 나오지 않는 거에 화가 난 건지 티딩 시간을 놓칠까 봐 안달이 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짜증을 엄청 내면서 계속 전화만 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친구에게 전화를 번갈아 해봐도 받지 않았고 설령 받는다고 해도 늦을 게 분명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다음에 갈까? 아님 가까운 곳에 가서 할래?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이날을 기대했는데. 일단 우리 먼저 출발하자. 그럼 그럴까? 지금 출발해야 피딩 시간을 맞출 것 같기는 한데. 둘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서둘러 목적지를 향해 출발을 해서 필드에 거의 도착할 때쯤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전날 새벽까지 술을 먹다가 친구 자취방에서 잠이 들었다 말하며 일어나 보니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필드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혹시나 올 수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한 뒤에 해가 뜨기 전에 텐트를 대충 펴놓고는 채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허벅지 장화 가지고 온 거야?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깐 여긴 수심이 낮아서 물에 들어가서 던져야 입질이 온다고 하던데. 당연하지. 난 더 깊게 들어가려고 웨이더를 챙겨왔어. 여기서 말하는 웨이더는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인데 보통 갯벌 같은 곳에 가면 어민들이 입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장화가 편리하기는 한데 혹시나 실수로 넘어지거나 하면 물이 들어와서 몸이 엄청 무거워지고 빠지기라도 한다면 너무 위험한 장화예요. 야, 안 넘어지게 조심해라. 너 빠져도 나 못 건져준다. 걱정도 팔자네. 그럴 시간에 얼른 채비나 끝내. 그렇게 아내랑 전 낚시를 시작했고 소문대로 필드에는 큰 녀석들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기들을 낚아 내기 시작했어요. 낚시를 시작한 지 3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술 먹고 뻗어버린 친구가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건 이유는 자신들도 오후에 출발할 수 있다고 이동하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였어요. 어차피 늦게까지 낚시를 할 생각으로 온 거라 알았다고 말하고는 아내에게도 친구들이 오후에 온다고 말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옆에서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고 물속에 있는 돌을 헛디뎠는지 아내가 파닥거리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너무 놀래서 달려가 보니 흥분을 한 아내는 혼이 나가 버린 듯이 발버둥만 치고 있더군요. 야, 정신 차려! 아내는 놀라서 그런지 허우적만거리고 일어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전 몸을 일으켜주면서 말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여기 별로 안 깊어. 물이 허리 정도까지는 왔지만 당황만 안 했다면 그냥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수심이었거든요. 캑캑캑. 뭐라고? 정신이 들었는지 일단 나 좀 일으켜줘. 안에 물이 들어가서 모질어 나겠어. 미안. 그걸 생각 못했네. 어깨에 손 올려봐. 아내를 부축하다시피 일으켜 세워서는 텐트 있는 곳으로 갔어요. 내가 조심 좀 하라고 했지. 누군 빠지고 싶어서 빠진 줄 알아? 잘한다, 잘해. 너 옷은 더 가지고 온 거는 있어. 아니, 어떡하지? 하필 아래 위로 입고 온 옷이 흰색이라 장화를 벗는데 티랑 바지 쪽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지 서슴없이 계속 움직였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괜히 들켜버리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차에 옷이 있는지 보고 온다고 말하고는 서둘러 텐트에서 나왔어요. 차로 가보니 다행히도 뒷좌석에 바람막이가 하나가 있었고 트렁크에는 체육복 바지가 있더군요. 일단 이걸로 갈아입어. 아내는 옷을 봤더니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는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나도 장화를 벗으면서 잠시 쉬려고 하는데 텐트 안에서 흘러나오는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 온통 신경은 텐트로 집중이 되었어요.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아내가 텐트 자크 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입에서 나오는 아무 말이나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웨이더는 조심하라고 했잖아. 조심했거든. 바닥에 돌이 그렇게 미끄러운 줄 알았나? 일단 이거 먹고 몸에 열이나 내라. 아이스박스에 있는 맥주를 꺼내서는 아내에게 하나 던져 주니 알겠다 말하면서 옷을 말려달라고 내미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든 옷을 텐트 끈에다가 하나하나 널기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속옷이 나와서 너무 당황했어요. 너 혹시 다 벗고 갈아입은 거야? 그럼 어떡해. 찝찝한데. 넌 그런 것 좀 모른 척 해주면 안 되냐? 알았어. 멋쩍어서 얼른 나머지 옷들을 널고는 아이스박스에 있는 맥주를 꺼내서 먹기 시작했어요. 한바탕 소란을 겪어서 그런지 맥주가 술술 잘 넘어가기 시작했고 어느새 사온 맥주를 다 먹게 되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했는지 아내는 잠깐만 누워있을게 라고 말하더니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나도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과자랑 맥주 빈캔들을 치우고는 최대한 떨어져서 잠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오른쪽 팔이 결리고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눈을 떴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벌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떨어져서 누웠는데 아내가 내 팔을 베고는 바짝 다가와 있었고 그녀의 숨결이 제 얼굴을 간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여자보다는 친구 또는 낚시 파트너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뭐랄까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을 하다가 그녀 얼굴을 아니 입술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도저히 충동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아내의 입술에 저의 입술을 갖다 대었어요. 그 순간 그녀가 눈을 뜨더군요. 솔직히 뺨을 한 대 맞아도 상관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내는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더니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팔을 베고 있던 머리를 내 가슴 속에 파묻고는 얼굴을 들어서 더욱 제 얼굴 쪽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아내의 그런 모습에 용기를 더 내어서 다시 한번 입술을 가져갔어요. 얼마나 심장이 두근대던지 결국 텐트 안에서 서로의 모든 걸 알아갔네요. 그렇게 서로에게 다가간 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오후에 온다던 친구였고 잠시 후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황한 아내는 널어놓았던 옷을 빨리 가지고 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전 헐레벌떡 옷가지들을 들고 왔던 기억이 남아있네요. 텐트에 있던 휴지를 마지막으로 치우니 친구들이 도착했고 저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며 일행들을 맞이했어요. 그 뒤로는 낚시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둘이서 친구 몰래 손도 잡고 뽀뽀도 하면서 연인이 된 걸 즐겼어요. 그 후로 알콩달콩 잘 사귀다가 1년이 지나갈 무렵에 나라에서 저를 찾더군요. 할 수 없이 군대를 입대하게 되어 눈물의 이별을 마친 후 군복무를 시작했어요. 입대하고 나서 다른 남자들과 낚시를 가는 건 아닐까 신경이 쓰여서 요새는 누구랑 낚시를 가냐고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남자들이랑 다녀서 바람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의 처제랑 같이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다니기에는 너무 심심해서 자기가 알려줬다 말하며 지금은 자신보다 처제가 더 안달나서 난리라고 했어요. 아내랑 처제가 같이 낚시를 다닌다는 게 미래의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하고 그저 잘 되었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세월은 흘러 제대를 3개월쯤 남았을 때 평소대로 일과를 끝내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 그냥 학교 갔다가 몸이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어. 많이 안 좋아?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 오빠. 아니야.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길래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군대 선임이고 후임이고 이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내 차례가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무슨 일인데? 그게 아니라 나 생리를 안 해. 심장이 철렁거리며 내려앉더군요. 지난번 아내가 면회 와서 외출 나갔던 게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에는 가본 거야? 오늘 검사하고 왔어. 임신이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책임감이 없어서 모른 척하고 싶다.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당장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사회 경험이 없어서 내가 바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또 집에는 어떻게 말하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 때문이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어? 아내 역시 생각이 복잡을 것 같아서 의중을 물어보니 모르겠다고만 말하길래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난 아기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무책임한 말 같겠지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 볼래? 확실하게 아내에게 진심을 전달하니 그제야 안심을 하길래 나만 믿으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내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곧장 부모님에게 알렸고 노발대발 하시다가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나서서 아내를 챙겨주었어요. 처갓집에는 3개월 후 제대를 하고 소식을 알리러 찾아뵙고는 빌고 또 빌었어요. 솔직히 그날 장인 어른한테 맞아 죽어도 할 말도 없었고요. 어찌어찌해서 양가 부모님의 허락은 받았으나 당장 살 곳이 문제였어요. 얼마 전까지 군인이라 돈을 모아둔 것 하나 없었기 때문에 염치 없지만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서 작은 빌라 전세를 구했어요. 집을 구하면 숨을 좀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인 생계가 발목을 잡았어요. 대학교를 복학한다는 거는 꿈도 못 꾸었고 기술 없이도 당장 돈을 많이 주는 일거리가 필요했어요. 실질적으로 어린 나이에 기술 없이 돈을 많이 주는 곳은 거의 없더군요. 급한 대로 택배 상하차를 시작하였고 같이 시작한 사람들은 힘들다고 다 그만둘 때 저는 버티고 또 버티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이쁘게 보았던지 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소장님이 이러지 말고 차라리 택배 배송 일을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배송 구역도 아주 좋은 곳은 못 주지만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들고 갈 수 있는 곳으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고민을 하다가 대출을 받아서는 트럭을 한 대 구입했고 번호판도 대여를 해서는 사업자를 내고 지입으로 들어갔어요. 하루 밥값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서 억척같이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니 딸아이가 학교를 들어갈 때쯤에 목돈도 어느 정도 모였고 아내랑 의논해서 평수가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딸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근처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처제가 자기 집 근처를 적극 권유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초등학교랑 중학교도 붙어 있어서 애를 키우기에는 정말 좋다고 했어요. 학교도 근처에 있고 평소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오기 때문에 아내를 챙겨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처제가 옆에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 이사를 가고 나서는 얼마나 좋던지 훗날 이게 화근이 될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평소 집에 소홀하다고 매번 핀잔을 주던 아내가 처제랑 낚시를 다니면서 그런 소리는 일절 안 하고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 행동하였거든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내가 처제랑 같이 낚시를 가자는 거예요. 여보, 땡땡이랑 낚시 같이 가려면 채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수초가 올라와서 버딩 치려면 섀도움 좀 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오전에 동생이 소개시켜준 곳 있는데 같이 가볼래? 거기 사장님 너무 친절하고 사람도 좋더라. 평소 채비는 가격 때문에 인터넷으로 자주 사곤 했는데 아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와서 할 수 없이 매장으로 향했어요. 매장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있으니 아내가 처제에게 연락을 했는지
주차장에서 처제를 만나 가게에 같이 들어갔어요. 이리저리 매장을 둘러보며 구경을 해보니 가격만 비싸고 종류도 많이 없어 실망하고 있을 때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서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여기서 의아했던 게 아내랑 처제가 과할 정도로 가게 남자랑 친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장님, 신랑이랑 오늘 오랜만에 나갈 건데 땡땡 저수지 알아요? 알다마다요. 오늘 오후에 나도 가볼까 생각 중인데요. 우리도 거기 갈 건데 그럼 같이 가서 포인터 좀 알려주세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초대에 마치 기다린 사람처럼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 본 사람과 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아내가 먼저 초대한 거라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저수지로 같이 갔어요. 필드에 도착해서는 이곳저곳 설명도 해주고 아내와 처제가 아닌 저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농담을 거는데 첫인상과는 다르게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나온 낚시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슬그머니 옆으로 왔어요. 오늘 가게 사장님한테 민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집에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인상도 나쁘지 않고 처음 만났지만 공통된 주제인 낚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고 했어요. 알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그 남자에게 가더니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는 오케이 사인을 보내더군요. 아쉬운 마음에 캐스팅을 몇 번 더 하고 나서 채비랑 낚시대를 차에 싣고는 집으로 향했어요. 안주는 배달시켜 먹기로 하고 집 앞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들어가는데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제는 그 남자랑 친분을 쌓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아 보였고 아내도 이사 오고 얼마 안 있다가 알게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그 남자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집에 도착해서는 불이 나게 주방에서 자니며 접시들을 꺼내서 세팅을 하기 시작했고 배달 음식도 타이밍 좋게 도착해서 뒤풀이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4명 모두가 좋아하는 낚시 이야기와 술까지 더해지니 친해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어느덧 술자리는 무르익어갔고 시간은 어느덧 새벽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남자가 느닷없이 아내에 대한 칭찬을 계속하는 거예요. 남이 내 아내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야 정상인데 자꾸 선을 넘는 듯한 말을 하길래 속으로는 EX끼 선을 넘네 란 생각을 몇 번 했어요. 동생한테는 땡땡이가 아까워. 너가 좀 잘해. 남자가 밖에서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이쁜 여자는 남자가 잘 닦아주고 아껴줘야 빛나는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듣기 거북해서 뭐라고 할라치면 아내랑 처제는 그 남자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어쩜 그렇게 잘하시냐고 땡땡. 사장님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짜증이 너무 나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들어오니 공기가 틀려졌다고 해야 하나.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술자리를 살피면서 어색한 부분을 찾는데 아내는 변화가 없었고 그 남자도 변화가 없었으나 처제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술이 취해서 내가 걸어오며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건지 그 남자 손이 테이블 밑 처제에게 가서는 불이 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 둘이 연애를 한다 생각하고 자리에 앉아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가 오늘은 그만하고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늦었다고 자기가 바래다 주겠다고 말하길래 웃으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는 배웅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낚시와 이색적인 볼거리로 인상 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가정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내의 변화가 우울증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루 일과 중에 얼굴 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볼 때마다 우울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난 돈 벌어 오는 기계랑 사는 것 같아.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을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밤에 사랑을 하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말하던가 심지어는 화를 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답답해서 안 될 것 같다며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2주일을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도저히 딸아이 케어가 안 될 것 같다고 날짜를 줄이라고 말하니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반대를 하자 아내는 딸아이 앞에서 소리도 지르고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하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짐을 한가득 챙겨서 여행을 떠났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내가 정말 아내 말대로 돈만 생각하면서 살아온 건 아닌지 고민을 했어요. 핑계일 수는 있지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딸아이와 아내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여행을 떠난 아내는 딸아이가 걱정도 안 되는지 사흘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었고 참다 못해 전화를 거니 연결음이 몇 번 가다가 전화를 돌려버리고 10분쯤 있다가 문자 한 통이 도착했는데 그 내용은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푹 쉬고 갈 테니 연락이 없어도 그런 줄 알라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다시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내인 줄 알고 급하게 받았지만 아내가 아닌 처제였어요. 형부 언니는요? 처제에게 말 안 했어. 여행 갔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처제가 X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제 말을 왜 그렇게 해? 형부 미안해요. 지금 집이시죠? 집인데 그건 왜? 그럼 내가 집에 갈 테니 기다려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더니 30분 후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처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흥분한 거야? 형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 알아듣게 말을 해.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처제는 그때부터 믿기 힘든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게 사장이랑 자기랑 만나는 사이라고 말하길래 그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니 사실 가게 사장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자기랑 결혼하기로 했고 재산이 자기 부인 앞으로 다 되어 있어서 결혼해서 먹고 살기 위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돈은 누구 돈으로 했냐고 물어보니 처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었고 사업자, 대출이랑 지금껏 모았던 돈을 그 남자가 준비한다고 해서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달콤한 말로 계속해서 처제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더 이상 대출도 안 된다고 말하니 차츰 자기를 피했다고 했어요. 처제는 그제야 속았다는 걸 알고 그 남자를 미행을 했는데 아내랑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 남자랑 아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서 따져 물으니 자기를 스토커 취급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웃긴 게 아내는 처제가 나타나자 그 남자 편을 들면서 똑같이 처제를 스토커 취급했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처제가 이 사실을 나한테 알리겠다고 말하니 그 남자가 할 테면 하라고. 그럼 돈은 못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처제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사라지는 걸 보고만 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저에게 달려온 거였어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으니 딸아이가 옆에 와서는 아빠 괜찮아 라고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아내가 가지고 있던 카드가 전부 제 명이라서 여행을 떠나고 나서 사용한 내역을 받아보니 처제 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혼자 간다고 했던 아내 말이 맞다면 분명히 숙박이나 대중교통 사용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일절 없고 편의점 사용 내역이랑 식당에서 사용한 내역밖에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편의점이랑 식당 이름을 검색해보니 아내가 간다던 동해 쪽이 아닌 집 근처 가게들이었어요.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것이 무색해지고 배신감은 배가 되더군요. 현실이 너무나 믿기지 않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처제에게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는 식탁에 앉아서 하염없이 휴대폰만 쳐다보았던 것 같아요.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딸아이 밥을 챙겨주지 못한 게 생각이 나서 방으로 가보니 배고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침대에 잠들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잠시 내가 우는 모습을 딸아이가 볼까봐 거실로 나가서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새벽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과조차 하지 않더군요. 아내는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자기는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나야 그렇다 치고 딸에게 미안한 마음은 조금도 없냐고 사람이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하니 나중에 딸이 크면 용서를 빌겠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다가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는 게 그 남자가 아내를 조정해서 재산 분할을 노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제도 1억이 넘는 돈을 그 남자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지금 그거 사랑이 아니라고 처제도 당했다 말하니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내 말은 다 거짓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무조건 이혼을 할 거라고 내가 합의를 안 하면 소송을 할 거라고 말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 여행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짜에는 당연히 돌아오지 않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분노가 점점 쌓이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그 남자를 고소해버렸어요. 서류를 보내고 얼마 지났을 때인가요? 한밤중에 누가 초인종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인터폰으로 누군지 확인해보는데 생각지도 못한 경찰이라서 얼른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땡땡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데 측정기를 좀 불어주실 수 있나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이라니. 신고 때문에 오셨다고 해서 화도 내지 못하고 요구 상황에 따라 측정을 했고 당연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경찰분들은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왠지 누가 그런 건지 느낌이 오더군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느닷없이 스토킹 고소장이 날라오기도 했고 불법 주거 침입으로 신고가 들어가기도 했어요. 예상하시는 대로 지금 말한 전부 아내가 벌인 일이었어요.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면 이혼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만 걸리라는 식으로 했는 거였어요. 분명히 아내는 그 남자의 코치를 받았을 거고요. 이 정도 일을 당하니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멀어지더군요. 하지만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줄 수도 없고 딸아이를 봐서는 아내를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네요. 부모님은 그만 포기하라고. 아님 너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하시는데 도저히 모르겠네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